그러면 국내 경제 성장과 GDP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보게 되면 이건 작년도에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셔야지 지금의 어떤 아까 얘기하는 그 유동성 장세와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보면 아실 겁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성장률이 좋았거든요. 뭐 90년대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막 9%대 진짜 뭐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이 됐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이제 세계 9위권 아닙니까? 9위, 10위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사실 일으키는 대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3%대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도에 유일하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선방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통계적으로 2.2% 경제 성장을 하고 전 세계 좀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뭐 작은 나라 이런 건 제외하고 꽤 규모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작년에 플러스 성장이 됐던 거예요. 그 플러스 성장했던 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예요? SOC 개발, 건설 이것 때문에 사실 2%대로 간 거였지 그거 뺐으면 거기도 마이너스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중국 제외하고는 한국은 마이너스 1%도 되게 선방을 했었어요. 뭐 미국, 유럽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이 지금 거의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5% 6%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왜 작년에 기저효과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인해 가지고 수치나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뭐 어쨌든 작년에 마이너스 1%여가지고 지금 뭐 좀 3%대, 뭐 3.1%, 2%대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저효과가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 때문에 지금 하락 전망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건데 얼마까지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럼 작년에 GDP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작년이죠? 작년에 1898조예요. 뭐 쉽게 말하면 1900조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2019년도가 1919조였잖아요. 그래서 1%가 마이너스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작년에 1900조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2000조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2, 3%만 돼도 넘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빚이 지금 얼마다? 약 6천조다. GDP의 3배다. 아, 이거 사실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만 이러냐? 안 그래요. 중국은 이거보다 더 높고요. 중국 배우셨죠? 총 부채 따지니까 4경 7,500조인가 나왔던 거. 미국도 뭐 양쪽 하나 쏟아보면서 돈이 거기도 뭐 몇 경입니다. 뭐 일본은 말할 필요 없죠. 일본은 뭐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하고 가게를 뺀 정부 자체가 GDP의 뭐 240%대니까. 거기다 기업 가게 붙이면 거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못 잡아도 아마 350%대 갈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 큰 나라치고 빚 없는 나라가 또 없어요. 그리고 그 빚이 웬만하면 다 GDP에 다 몇 배입니다.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어때요? 뉴 노멀 시절에 그동안 10년 동안 뭐로 했다? 빚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채로 쌓여진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되면 이 빚을 이제 좀 털어야 되는데 털지를 않고 그냥 계속 성장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빚대로 쌓이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이제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 빚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일본 어떻게 이거를 빚을 감당할 수 있을지 참 이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세계 석학들끼리 뭐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죠. 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한국 경제의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최근 부동산, 주식 등의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로 금융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동안 뭐로 갔으니까 주식 부동산 대표적인 자산 시장 아닙니까? 거기로 지금 그 아까 유동성 3천 지금 거의 400조 이상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여기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대출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지가 돼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빚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데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면 어때요? 차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악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이거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좀 유지는 돼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이 지속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금리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로 나눠지듯이
이 금리 인상 시에선 이 자산의 어떤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받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 또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 규제 전까지만 해도 80%대 뭐 대출 받고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하실 때 그때 뭐예요? 그 임대사업 투명화를 위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80%대까지 이 대출을 허용을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집을 이 당시에 뭐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뭐 2채, 3채씩 막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주택 등록업자들이 보유한 게 뭐 44만 채니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그건 이제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걸 뭐로 했겠습니까? 다 이런 대출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 뭐 그냥 돈 10% 20%만 갖고도 막 잡아들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2배 이상씩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산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산은 자기 돈 갖고 산 것도 아니고 대출을 80% 껴가지고 샀는데 그게 폭등을 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은 이거 했던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산을 못 가진 사람은 어때요? 살 수도 없어. 이제 너무 떠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도 이제 규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 자산 양극화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2021년 4월까지 총 334.8조 원에 대해서 신규 금융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작년 4월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퍼지고 있던 이런 시절 보니까는 이거 경제가 완전히 하락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금감원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 원래 올해 올 21년 9월까지로 해서 1년 6개월을 유지를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부채 상환을 유예했던 조치예요. 왜? 코로나가 터지니까는 국내 자영업들이 영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내 자영업자들이 다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업은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내야 되니까 어떻게 안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연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서 그 상한을 유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금 상한, 원금은 그냥 원금 상한은 그냥 다 유예. 거기다가 일부는 뭐 이자까지도 유예를 해줬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얼마냐? 그 당시적으로 334조였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올 9월까지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2022년과 내년 3월까지로 다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을 지금 연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채 상환 유예를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이자, 원금을 상환하라?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 이제 소위 말해서 태풍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낼 수 있는 과연 자영업자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금 상환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자 내기도 지금 빠듯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1년, 6개월 단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2022년 내년 3월까지 해서 실제로 이거를 종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걸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걱정이에요. 3월 해봐야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5개월 동안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겨가지고 내수시장에서 그냥 소비가 쏟아져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호황이 되고 이래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년 가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갚아라 라고 한다면은 내수시장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초토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거를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금융기관도 지금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원금 상환을 못 받잖아요. 이자나 지금 받고 있고 원래는 상환을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고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되면은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바로 부실화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시 한국 금융 경제 순서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하는 건데 좀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원하실 텐데 일단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 좀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소비가 떨어지겠죠. 소비가 감소되겠죠. 소비가 감소되면 어때요? 당연히 시장의 침체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출에 대한 뭐 원금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 상황이 어렵잖아요. 원금 못 할 거고 이자도 뭐 밀릴 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신규 여신 축사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전세 자금 대출도 막 막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시적으로. 불안한 거야.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버린 거야. 왜? 안 그러면 금융위에서 이제 휘청거리게 생겼거든. 금융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기 연장을 하고 싶지만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왜? 이것도 이제 종료가 돼버리면. 그러면 뭐야? 만기 연장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를 해라? 원금을 갚아라 뜻이잖아요. 그죠? 원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못 갚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주 대출 상환 불능. 쉽게 말해서 디폴트가 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융권이 바로 소위 말하는 뭐야? 대출, 부실 대출이 돼버린 거예요. 대출 나간 것들이 부실화된 거. 소위 말해서 뭐예요? NPL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융 리스크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의 부실화 위험 상승에 악순환이 밟는다. 왜? 당연히 부실화가 버렸는데 이게 신규 여신은 대출을 해주겠어요? 대출 안 해주죠. 대출 해줄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에 또 돈들이 안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쉽게 말해서 처음에 문제는 뭐를 시작했어요? 코로나라는 뭐예요? 실물 경제잖아요. 실물 경제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실물 경제 위기가 생긴 거죠. 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비 자체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실물 경제 위기가 어떻게 전이가 된다? 금융 위기까지도 전이가 된다요. 왜? 그거를 대출해준 그 금융기관도 이제 부실화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걸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럼 금융위기를 이 금융권이 휘청휘청하는 부실화돼서 휘청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뭐를 쏘겠어요? 재정으로 해가지고 쏟아지고 여기다가 돈을 풀어주겠죠. 금융권에 일단은 돌아가게끔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쏟아붓다 보면 재정 위기가 생길 수가 있죠. 왜?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이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겠죠. 잘못하면은 재정 위기까지도 돌아갈 수 있죠.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외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위기가 실물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되고, 금융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가에서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보면 어떻게 된다? 재정 위기로 전이가 되는 거고, 재정 위기가 확대돼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휘청하게 되면 당연히 외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안 가야겠죠. 가능하면 이제 실물 위기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르다는 감이 분명히 있지만은 미리 대비는 해야겠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다음 달부터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이제 그게 풀리잖아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좀 소비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가서 이전까지 회복이 돼서 내수 시장도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유연화 방안이 되더라도 일부 원금 상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다시 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위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따라서 유동성 공급의 차단,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양적 완화 축소,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또는 금리 인상 시, 쉽게 말해서 이건 뭐야? 다 긴축이에요. 긴축.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축. 듣다 보면 미국에서 긴축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축이 바로 뭐예요?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걸 합쳐서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대출 규제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상 시에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안 번지게 좀 딱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예, 바로 이 말이. 잘못하면은 실물 경제가,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가고, 금융 위기가 재정 위기로 가고, 이게 잘못하면 외환 위기까지 갈 수 있으니,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 금리 경제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하더라도 조금 더 회복돼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꼭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조절을 좀 해가지고, 왜 그러면 6개월 동안 지금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중에 이제 돈들이 돌면, 소비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이나 내수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좀 접어들게 되면 그때 금리를 올려도 버텨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딱 금리 올렸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번지고 그게 더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하고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죠. 대출 규제도. 물론 이제 아까처럼 너무 과도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동안. 3천 지금 400조 이상이 시중에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끌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필요한 자금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자금들 그런 것들은 좀 풀어줘서 그래도 시중에 좀 돈들이 좀 돌게끔 해줘야죠. 그것이 경제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좀 유도리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